안녕하세요. 스케치업 웨비나 진행을 맡은 호건코리아 김태훈 대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박우진 대리입니다. 스케치업을 이미 능숙하게 다루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알찬 내용들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에서는 스케치업을 활용해 실무에서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는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스케치업의 강력한 문서 도구인 스케치업 레이아웃입니다. 3D 모델링만으로는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레이아웃을 통해 2D 도면 작성부터 상세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어떻게 쉽고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핵심 기능들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호건코리아가 건축 실무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직접 개발한 스케치업 확장 프로그램인 S플러스입니다. S플러스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유용한 기능들을 담고 있는 소프트웨어이고요. 특히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능, 그리고 주차장의 기둥과 주차 구획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기능 등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들을 시연을 통해 직접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작업 속도는 물론 결과물의 품질까지 한 단계 끌어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웨비나가 여러분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웨비나 중간에 안내해드릴 커피 쿠폰 증정 이벤트와 스케치업 온라인 학습 플랫폼 빌딩 캠퍼스 1개월 무료 수강권 증정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꼭 참여해 주셔서 푸짐한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세션인 스케치업 레이아웃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네, 스케치업 레이아웃 기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스케치업의 레이아웃 기능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문서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일단 프로젝트 문서의 필요성입니다. 프로젝트 문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왜 사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아웃을 사용하면 3D 모델에서 2D 문서로 쉽게 전환할 수 있고 시공업체나 파트너와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척도로 도면을 제작하고 디테일까지 담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장점을 저는 3개로 나누어 봤는데요. 파워풀한 상호 연동성,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도면에 삽입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편리한 문서와 편집 기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이아웃의 상호 연동성입니다. 레이아웃은 스케치업과의 실시간 연동이 가능하며 포토샵, 일러스트, 오토캐드와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면 작성, 템플릿 관리, 오토 텍스트, 표 작성 등 문서 편집 기능도 아주 우수하며 편리합니다. 다양한 정보 표현과 템플릿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케치업의 장면 생성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ISO 뷰나 단면도, 평면도 등을 레이아웃에 바로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만들어 두면 작성자, 날짜, 회사명 같은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문서 작성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후에 오토 텍스트 기능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오토 텍스트 기능을 사용한다면 이제 모든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기록이 돼서 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문서 편집 기능입니다. 레이아웃에서 치수 작성, 이미지 편집, 스크랩북 활용, 표 작성까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 스타일을 복사하거나 스크랩북에 등록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문서 설정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서 설정은 이렇게 6개가 있는데요. 6개 중에 첫 번째로 오토 텍스트입니다. 전에 페이지들에서 말씀드렸지만 오토 텍스트를 사용해서 문서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정보들을 자동으로 삽입하고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그리드 설정입니다. 그리드 설정을 해서 도면 작업을 위한 기준선을 상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용지 설정입니다. 용지의 크기 및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요. 도면 외곽의 여백을 얼마나 할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 설정입니다. 레이아웃에 연결되어 있는 참조 파일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며 편집 및 제거까지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입니다. 렌더링은 벡터, 레스터, 하이브리드 중에 출력 방식을 설정해서 뷰포트와 이미지의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단위입니다. 문서의 단위를 설정할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문서의 전체 단위이지 치수 표기의 단위는 아니라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서 설정 기능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고요. 이제는 도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했던 오토 텍스트가 있었던 문서 설정을 하고 그리드라든지 용지 설정을 처음으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도각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선 아니면 사각형 그리기로 도각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각을 작성을 하고 전체를 선택해서 그룹을 만든 다음에 잠금을 시키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레이어 이동을 누르면 이제 모든 페이지에 그 작성한 도각이 설정이 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마지막에 레이어 이동에 맨 마지막에 On Every Page를 누르면 모든 페이지에 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야겠죠.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서 파일을 열 때 초기 세팅이 완료된 상태로 도면 작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면 템플릿을 저장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요. 파일에서 템플릿으로 저장을 하고 템플릿의 이름 그리고 저장 경로를 지정하면 템플릿이 저장이 완료됩니다. 레이아웃으로 스케치업 불러오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치업 파일을 열고 스케치업 파일에서 이제 풀다운 메뉴의 파일 그리고 레이아웃으로 보내기 하면 레이아웃으로 바로 보내질 수 있는데요. 레이아웃에서 템플릿 선택 후 스케치업 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이아웃에서 인서트 기능으로 스케치업 불러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스케치업 파일에서 이제 레이아웃으로 불러 보내는 거지만 두 번째는 레이아웃 프로그램을 아예 켜서 스케치업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간단하고요. 레이아웃 풀다운 메뉴의 파일 그리고 삽입을 누르게 되면 스케치업 파일을 선택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제가 다 포함해서 한번 짧게 실습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같이 따라서 보시고 해보시면서 복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케치업 파일에서 레이아웃으로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내보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스케치업 모델의 장면을 보시면 스케치업에서 설정했던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면에 따라서 어떤 뷰를 가지고 올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자체에서도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레이아웃에서 파일 그리고 삽입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스케치업에서 레이아웃으로 파일을 넘겼으면 레이아웃 자체에서 스케치업 파일을 불러드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장면들도 전과 동일하게 스케치업에서 구성했던 여러 뷰들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레이아웃의 핵심 기능들을 직접 보여드리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레이아웃의 기본 중에 기본, 뷰포트 생성과 배치입니다. 스케치업에서 만든 3D 모델을 가져와서 2D 도면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요. 레이아웃 상단 메뉴에서 파일, 그리고 삽입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삽입할 스케치업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하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업 모델이 뷰포트 형태로 레이아웃 페이지에 삽입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크기를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삽입된 뷰포트를 클릭하면 오른쪽 트레이 메뉴에 스케치업 모델이라는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이 메뉴에서 뷰포트와 카메라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뷰포트의 장면 설정은 스케치업에서 미리 저장해둔 장면이나 표준 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케치업 카메라 설정과 동일하게 투시 뷰로 지정할 것인지 평행 투영으로 지정할 것인지 또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를 정투영으로 했을 때 사용자가 원하는 스케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의 스타일을 렌더링 모드를 설정해서 벡터, 레스터,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설정은 트레이 메뉴 외에도 뷰포트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동일하게 여러 가지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렌더링 모드별로 뷰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상황에 어떤 스타일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벡터인데요. 벡터는 수학적 수식을 기반으로 선을 표현하는 이미지 형식입니다. 그래서 선이 매우 선명하게 보이며 아무리 확대해도 품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CAD 도면을 출력하거나 정밀한 결과물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스터입니다. 레스터는 픽셀 기반의 이미지 형식인데요. 화면을 빠르게 이동하거나 편집할 때 매우 가볍고 빠르다는 점이 가장 장점으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대하면 이미지가 깨져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픽셀화의 단점인데요. 이 레스터 스타일은 일반적인 작업 중에 하나이나 빠른 확인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는 모델의 텍스처와 벡터 형식을 결합한 스타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벡터의 장점 그리고 레스터 이미지의 장점 두 가지를 합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곽선은 벡터처럼 선명하게 표현되고 모델의 텍스처와 쉐이딩, 레스터처럼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고품질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이용하거나 최종 출력물을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스타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스케치업과 레이아웃의 강력한 연동 기능, 바로 파일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케치업에서 모델을 수정하고 레이아웃에서 그 수정된 것을 업데이트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수정한 스케치업 파일을 저장하고 레이아웃 풀다운 메뉴에서 문서 설정, 기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업데이트할 파일을 선택하고 아래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업데이트 뷰포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메뉴 중에 모델 참조 업데이트 또는 모델 참조 다시 연결을 클릭해서 간편하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해 데모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레이아웃에 스케치업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파일에서 삽입할 스케치업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업 파일이 삽입이 되고 사이즈도 자유롭게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일단 사이즈를 적당하게 줄이고 트레이 메뉴에 보시면 스케치업 모델 트레이가 있습니다. 스케치업 모델에서 가장 위 뷰포트부터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선택해 보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보면 카메라라는 설정이 있는데요. 그 카메라 부분을 보면 표준 보기 선택 메뉴가 있습니다. 맨 위, 상단, 맨 아래, 앞, 뒤, 왼쪽, 오른쪽. 이제 스케치업에 기본적으로 카메라 뷰를 설정할 수 있고요. 맨 위를 클릭해서 위에서 바라보는 뷰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위에서 보는 투시뷰로 보이는데요. 이제 평면 뷰로 설정하고 싶으면 아래 정투형 체크박스를 체크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평면 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투형 체크박스 오른쪽에 보면 배율을 선택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클릭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축적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는 1:50 축적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축적을 맞추고 뷰포트의 크기를 조절해서 여백을 좀 줄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이 뷰포트를 드래그해서 위치도 이동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래쪽으로 한번 복사를 해 볼게요. 네, 복사는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고 있는 뷰포트를 드래그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복사한 뷰포트를 정면에서 바라보는 뷰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카메라 표준 보기에서 앞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카메라 설정을 했으면 그에 맞춰서 바운딩 박스를 조절해서 여백을 줄여주고 그런데 여백을 줄이다가 더 많이 줄이게 되면 뷰포트 영역에 맞춰서 스케치업 모델의 축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축적이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레이 메뉴의 정투형 아래 배율 유지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이제 뷰포트 영역을 이렇게 줄여서 축적이 달라지지 않고 뷰포트 영역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뷰포트를 왼쪽으로 한 번 더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컨트롤 키 누르고 뷰포트를 드래그 합니다. 네, 복사를 하고 카메라를 오른쪽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뷰는 벽으로 이렇게 갈라졌네요. 왼쪽 뷰로 다시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뷰포트를 복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뷰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뷰포트 3개를 모두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도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고요. 가운데 쪽에 살짝 옮기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해 드렸던 렌더링 모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면 뷰를 선택하고 트레이 메뉴에 보면 뷰포트 부분에 레스터라고 쓰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클릭해 보면 벡터, 레스터, 하이브리드 이렇게 3개의 종류가 있고요. 현재는 레스터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왼쪽 뷰 영역을 보시면 테두리 선들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레스터의 아까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확대를 해보니까 확실히 좀 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렌더링 스타일을 벡터로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목록에서 벡터를 클릭하고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테두리 선들이 아까처럼 계단식으로 깨지지 않고 매끄럽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터 스타일과 비교해 보면 차이를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벡터 스타일로 설정할 경우 텍스처, 재질이 표현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식탁이나 의자를 보면 단색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스타일까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설정을 하이브리드 스타일로 바꾸고 확인을 하시면 테두리는 벡터로 표현이 되고 텍스처는 레스터 스타일과 같이 표현이 제대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렌더링 스타일까지 모두 알아봤고요. 활용 목적에 맞게 스타일을 변경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치수 생성 편집입니다. 도구 모음에서 치수 아이콘을 클릭해 바로 치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 메뉴 치수 스타일에서 생성한 치수의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치수의 위치나 체음선 스타일, 치수의 배율, 측정한 길이의 단위, 소수점, 그리고 각도 치수, 치수의 연장선 간격이나 길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 메뉴 레이어에 보시면 치수 레이어를 따로 설정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하는 치수를 생성하는 경우 처음 치수를 생성하고 다음 치수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연속한 치수를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치수 생성 표기 설정에 따라 치수의 위치가 변경되는 점을 참고하셔서 원하는 치수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치수 스타일 옵션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치수 위치입니다. 치수선을 기준으로 문자를 위, 가운데, 아래 중 어디에 위치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를 어떤 방향으로 정렬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치수를 세로로 표시할 것인지 가로로 표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 치수가 생성된 방향에 맞춰 평행하게 표시할 것인지 치수 방향과 수직으로 표시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음선 스타일 옵션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 버전의 경우 체음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 지시선을 빼서 치수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체음선 스타일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 먼저 첫 번째로 곡선, 두 번째 한 세그먼트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수 문자로 그냥 직선으로 이어지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두 세그먼트라는 이름이고 지시선이 이렇게 꺾여서 빠져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시선을 없애는 설정도 있습니다. 또 다음은 지시선을 직접 그리는 기능입니다. 도구 모음에서 지시선 아이콘을 클릭해서 바로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면 지시선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텍스트를 직접 입력해서 생성할 수 있고 만약에 의자나 책상 같은 구성 요소를 클릭하고 구성 요소의 정의나 그런 좌표 같은 구성 요소의 정보를 목록에서 선택해서 텍스트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치수 작성과 지시선 작성 그리고 각각 스타일 설정의 데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 도구 모음에서 치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오른쪽 트레이에서 치수 스타일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치수의 위치와 정렬 방향을 설정해주고 지시선, 체음선 스타일을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길이의 단위와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설정해주고 모델의 스냅을 클릭해 치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울 것 없이 치수를 생성할 수 있고 다른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치수 작성하는 방식이 동일해서 쉽게 치수를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작성한 치수의 스타일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시선이 빠져있는 치수를 하나 클릭해서 스타일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체음선 스타일을 하나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형태를 보시고 원하는 스타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시선의 방향은 따로 이렇게 수정할 수가 없어서 치수를 처음에 작성하실 때 시작점과 끝점을 잘 순서대로 클릭하셔서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보시고 치수를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시선 그리기 기능이고 똑같이 도구 모음에서 지시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기능이 실행되면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고 지시선을 빼주면 됩니다. 내용은 원하는 텍스트가 있으시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자나 책상을 클릭해 보시면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가 목록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의자를 클릭해 보면 정보가 목록으로 나오죠. 이제 목록에서 구성 요소의 정의를 선택하면 따로 텍스트를 입력해 줄 것 없이 키친 체어라는 정의가 표시됩니다. 미리 구성 요소의 정의가 세팅되어 있는 경우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 똑같이 화분 한번 클릭해서 목록에서 정의를 선택하면 또 이름이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 또 아래에 식탁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컴포넌트 정의에 다이닝 테이블이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따로 입력하실 것 없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시선 위치도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고요. 다음은 테이블 만들기입니다. 도구 모음에서 표 아이콘을 클릭해서 바로 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고 테이블을 작성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클릭한 후에 행과 열의 개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포인트를 클릭하거나 테이블의 가로, 세로 각 셀의 크기를 입력하면 테이블이 작성됩니다. 그리고 표를 생성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엑셀 표를 복사하고 레이아웃에 붙여넣기해서 표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엑셀 파일이나 CSV 파일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삽입하는 경우에 그 엑셀의 수정사항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간편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크랩북 기능입니다. 스크랩북이란 도면 작성 시 자주 사용하는 기호나 표시들을 도장 찍듯이 설정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스크랩북의 종류는 이렇게 화살표, 자동차, 도면명 및 스케일 표시, 선 두께, 그리고 그리드, 그리고 단면이나 인면 표시, 그리고 표, 인덱스, 색상, 사람, 기호, 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기호를 간단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클리핑 마스크 기능은 도면에 필요한 이미지를 사용자가 생성한 도형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서 표현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파일에서 삽입, 이미지 기능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미지 위에 도형 생성 기능으로 도형을 생성하고 도형과 이미지를 같이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모난 이미지가 동그랗게 마스킹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호건코리아에서 개발한 스케치업의 익스텐션인 S+의 기능 중에 건축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능은 먼저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는 기능, 그리고 주차장에 기둥을 배치하고 주차 구획을 배치하는 기능, 그리고 객체를 수직으로 낙하시키는 기능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건폐율, 용적률 계산 기능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계산 기능은 대지와 건물 객체가 있는 스케치업 파일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쉽게 계산하고 대지에 위치한 건물별로 각각의 층별 레벨 값을 입력해서 층별 면적과 연면적을 모두 검토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기능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다만 먼저 대지 객체와 건물 객체를 생성하는 데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대지 객체의 조건은 객체가 그룹 또는 컴포넌트로 만들어져 있어야 하고 그룹 또는 컴포넌트 하위에
면이 한 개만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룹 안에 면이 단 한 개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 객체 조건입니다.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룹 또는 컴포넌트 객체로 만들어져 있어야 하고 그룹 또는 컴포넌트 하위에 면이 2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건물의 매스가 한 덩어리로 그룹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지 영역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Z값 위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건폐율 용적률 계산의 UI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위에서부터 보면 차례대로 보면 밀리미터와 미터 단위를 변환하는 토글이 있습니다. 또 왼쪽에 그 아래를 보시면 전체 대지 면적이 표시됩니다. 이 전체 대지 면적은 여러 개의 대지가 있을 경우에 모든 대지의 면적을 합산해 표시해주는 부분입니다. 바로 아래에 보시면 사이트하고 숫자 2라고 써 있는데요. 그 대지에 해당하는 대지 면적이 표시되고 여러 대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 사이트 숫자 2 부분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짜르륵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건축 면적이에요. 대지 사이트 2번 위치에 있는 건물의 건축 면적이 표시됩니다. 여기 빌딩 에어리어라고 써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선택한 건물을 스케치업에서 보이거나 숨기기를 전환하는 토글이 있습니다. 또 아래에 보시면 층을 추가하는 건데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동일한 층고로 층을 다중으로 추가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층수와 층고를 각각 입력해주고 아래 Add Multi-Floor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로 보시면 층을 하나씩 추가하고 제거하는 버튼이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용적률 계산하는 부분에 보시면 나올 텐데 그 용적률 계산할 때 생성되는 각 건물의 슬래브 그룹, 이 슬래브 그룹을 전체 삭제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보시면 건물, 빌딩 1번의 연면적이 계산돼서 표시되고요. 또 아래에 보시면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각각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 이제 건폐율 용적률을 계산하고 이 계산된 값과 각 대지, 건물, 층, 그리고 층 면적 등 계산돼서 계산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값을 엑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버튼이 있고요. 이거를 누르면 이제 엑셀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건물 객체나 대지 객체를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을 이 UI 상에 업데이트 시키는, 새로 고침시키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 왼쪽에 보시면 서비스 면적 온, 오프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서비스 면적은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의 객체를 선택하고 이걸 클릭하면 이제 스케치업의 태그와 재질 설정이 옵션이 변경되면서 서비스 면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서비스 면적 객체를 선택하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 면적인지 아닌지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건폐율, 용적률 계산하는 기능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폐율 계산 방법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조건에 맞춰서 대지와 건물 객체를 생성해 두고 건폐율, 용적률 계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UI에서 밑에 부분에 보시면 BCR, CALC 버튼을 클릭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제 클릭하면 계산이 바로 되고요. 계산된 건폐율이 이제 법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건물 모델을 적절하게 편집하고 계산하는 과정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시면서 기준에 맞춰 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용적률 계산 방법입니다. 각 대지에 위치한 건물의 층별 높이를 이렇게 모두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밑에 용적률 계산 버튼을 클릭해서 전체 층별 면적, 전체 용적률, 대지별 용적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계산 마찬가지로 층수와 층고를 적절하게 수정하면서 계산하는 이 과정에서 이걸 계속 반복해 가면서 건축물 용도에 따른 기준에 맞춰서
이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그 데모를 보면서 추가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지와 건물 객체가 각각 그룹으로 컴포넌트로 만들어져 있어야 이 기능 실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업 공고에 맞춰서 건축물의 용도, 대지의 면적, 건폐율, 용적률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대지와 건물 모델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용도 지역을 중공업 지역으로 가정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스케치업에서 대지 그룹을 하나 만들어 둔 상태이고요. 그럼 여기 대지 영역 안에 건폐율 조건에 부합하도록 건물을 생성해 줘야 되고 건축 면적을 먼저 설정해 줘야 합니다. 건물 바닥을 먼저 그려주겠습니다. 이제 그 선 그리기 기능으로 바닥 면적을 하나 그려주고 바닥면을 하나 그려주고 푸시풀 기능으로 메스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객체는 2개 이상 면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생성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바닥 모형을 먼저 그려주고 푸시풀 기능으로 끌어올려서 메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생성한 메쉬의 선과 면을 모두 선택하고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대지와 건물을 각각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제 건폐율 용적률 계산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UI가 바로 나타나고요. 현재 모델링된 대지와 건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대지 면적이 표시됩니다. 지금은 대지가 1개여서 여기 탭이 하나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만약 대지가 여러 개 있으면 사이트 탭 오른쪽에 쭉 탭이 생깁니다. 그에 따라서 각 대지의 면적도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제 모델링한 건물의 건폐율을 확인하려면 아래 건폐율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건폐율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중공업 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인데 지금 이 건물은 그 기준에 맞지 않죠. 그러면 이 건물의 매스를 편집해서 60%에 근접하도록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건물을 더블 클릭해서 내부로 들어가고 면을 자르고 늘리면서 원하는 형태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물 객체를 수정하면서 건폐율 계산 그 UI에 보면 새로 고침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해줘야 건물 객체에 대한 정보가 새로 고침되어 UI에 표시되기 때문에 이 버튼은 수시로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 객체를 수정하고 리프레시하고 그런 건폐율 계산 버튼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계속 계산해 보시면서 60%에 가깝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완료했고 이제 건폐율이 60%에 맞췄기 때문에 용적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을 기본적으로 400% 이하이죠. 기준에 맞춰서 층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층을 임의로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모든 층고는 3000으로 한번 가정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층을 하나씩 추가하고 층고를 입력해서 층을 추가할 수 있고 동일한 층고로 연속하는 층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 여기 오른쪽에 Add Multi Flowors로 이 부분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층수와 층고를 입력해주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한 번에 층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층을 임의대로 추가해보고 아래 용적률 계산 버튼을 클릭해 용적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 용적률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용적률이 400%에 맞춰지도록 건물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건물 바닥의 모양을 편집하거나 건물을 깎고 기울이고 뚫고 하면서 자유롭게 형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을 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 계산을 수시로 이렇게 하시면 이제 허용 범위에 근접하도록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잘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잘 수정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하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을 각각 이렇게 60%와 400%에 맞게 건물 매수를 편집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계산을 완료했으면 이제 건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 면적이 표시된 부분 오른쪽에 보시면 언하이드, 하이드 이렇게 토글이 있습니다. 이 토글을 전환해서 이 건물 객체를 숨기거나 보이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건물을 한번 숨기기 상태로 만들어서 이 건물의 바닥면, 이 그룹화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슬래브 그룹은 용적률을 계산할 때 계산하기 위해서 생성된 바닥면 객체들입니다. 슬래브 그룹 내부에 들어가서 면을 하나씩 클릭해 보면 여기 객체 정보에 이 각 층 바닥 면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모든 결과값을 엑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엑셀로 결과를 내보내서 한눈에 확인해 보고 문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대지와 건물 객체를 생성해 보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에 기둥을 배치하고 주차 구획을 배치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기둥 배치 기능은 그리드의 교차점에 원하는 가로 세로 사이즈의 기둥을 배치하는 기능입니다. 주차 구획 배치는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자가 배치한 기둥이나 코어 이 부분을 제외하고 주차 구획을 최대한 많이 배치해보는 기능입니다. 계획 단계에서 주차 구획을 이렇게 여러 조건으로 배치해보면서 검토해보는 기능입니다. 컴퓨터의 의견을 한번 이렇게 검토해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 구획을 배치하기 전에 주차장 기둥이나 코어 같이 주차 구획을 배치하는 것에서 제외할 구역을 먼저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중에 주차 기둥을 쉽게 모델링하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리드를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생성한 후에 선택한 주차장 기둥 배치 아이콘을 클릭해서 기능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기둥의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 이렇게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고 입력창에 원하는 값을 입력하면 기둥을 그 스펙에 맞춰서 쉽고 빠르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기둥 배치에 대한 데모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기능 실행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필요한 것은 그리드입니다. 그리드만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생성해 두고 선택한 후에 주차장 기둥 배치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주차장 기둥 배치 아이콘은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그리드 교차점에 기둥이 배치된 모양의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배치할 기둥에 축을 먼저 지정해 줘야 합니다. 마우스를 그리드 쪽으로 가져가시면 스냅이 자동으로 잡히고 가로축 방향에 시작점과 끝점을 차례대로 클릭하면 됩니다. 축을 설정해 주고 나면 기둥의 가로, 세로 높이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고 원하는 가로, 세로 높이 값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입력을 완료했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기둥이 배치가 되고 그리드 교차점마다 이렇게 입력한 스펙에 기둥이 한꺼번에 배치되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기둥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 만들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기둥을 배치했으니까 주차 구획을 배치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차 구획 배치 기능은 사용하는 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 바닥면을 그룹이나 컴포넌트가 아닌 선과 면으로 구성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둥이나 코어 같이 그 주차 구획 배치에 제외돼야 할 구역을 이제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생성해 둬야 하고요. 각각의 요소들이 모두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 모든 그룹이나 컴포넌트가 또 한 번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능 실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에 맞춰서
주차장 바닥과 기둥 그룹을 선택하고 주차 구획 배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클릭하면 나타나는 창에서 이제 가로, 주차 라인의 가로, 주차 라인의 세로, 그 주차 라인 간 간격, 그 연속 주차 구획 수, 이 수를 입력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주차 구획이 이 조건에 맞춰서 바로 배치가 됩니다. 이제 주차 구획 배치의 데모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면이 이렇게 선과 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그룹이나 컴포넌트가 아닌 상태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둥과 코어 부분에 객체들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그룹화되어 있어야 하고 한번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를 보면 코어와 기둥들이 각각 하나씩 그룹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형태로 기둥과 코어 부분을 생성해 둬야 합니다. 기둥 실행도 아주 간단한데요. 주차장 바닥면과 기둥 그리고 코어 이 그룹을 한번 선택해 주고 주차 구획 배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이콘은 여기 주차장과 같이 생긴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렇게 UI 창이 나타나고 주차 라인 가로, 주차 라인 세로, 주차 라인 간 간격, 연속 주차 구획 수를 입력하고 원하는 값을 입력했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저는 2500, 그리고 세로 5000, 주차 라인 간격은 8000, 연속 주차 구획 수는 3, 이 세 대로 입력해서 보겠습니다. 입력을 모두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바닥면 가장자리에 한번 가져가 대보면 이 화살표 선이 표시가 됩니다. 원하는 선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둥과 코어부를 피해서 주차 구획이 이렇게 배치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기능은 계획 단계에서 현재 주차장 이 바닥 면적 기준으로 설정한 조건에 맞춰서 주차 구획을 최대한 많이 배치해 보는 기능입니다. 여러 조건에 맞춰서 주차 구획을 배치해 보고 여러 조건으로 검토해 보는 용도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능입니다. 객체 드롭 기능이고요.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택한 그룹이나 컴포넌트를 Z축 수직 방향으로 떨어뜨리는 기능입니다. 객체들을 Z축 방향으로 떨어뜨렸을 때 가장 먼저 맞닿는 객체에 정렬되어 위치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기능 실행 간단합니다. 기능 데모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계단 부분에 책상, 의자, 나무 벤치, 조경, 나무 같은 여러 요소들이 이렇게 모델링 되어 있죠. 이것들은 이게 전부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형태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책상이나 의자 같은 객체를 삽입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바닥면에 맞춰서 삽입해야 하는 번거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일단 평면 부위에서 면하는 위치에 객체를 배치를 해주고요. 이 객체를 모두 선택하고 객체 드롭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드롭 아이콘은 나무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모양의 아이콘이고요. 이 모든 객체를 일단 선택하고 이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UI 창이 나타납니다. 객체의 기준 포인트를 선택해주는 것이고요. 객체를 전부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만들어 넣었기 때문에 객체 주변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박스 형태가 보이시죠? 이 박스를 기준으로 박스 밑면에 어느 포인트를 기준으로 떨어뜨릴 것인지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설정한 포인트가 수직으로 떨어질 때 떨어지고 이제 객체를 만나는 순간에 그 위치에 배치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저는 가운데 포인트로 설정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즉시 기능이 실행되고 객체들이 수직으로 떨어져서 만나는 면에 배치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번거롭게 이렇게 배치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편리하게 배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강당 같은 곳에 이제 의자들이 이렇게 배치해 뒀습니다. 이 의자들을 이렇게 평면에서 동일한 레벨로 배열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 둔 상태이고요. 의자를 모두 선택하고 객체 드롭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렇게 UI가 나타나면
OK 버튼을 클릭해서 알맞은 위치,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 배치가 됩니다. 객체 드롭 기능을 이런 방식 말고도 적절하게 응용하면서 사용하시면 스케치업을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의 내용이고요. 스케치업 레이아웃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 한번 알아봤고, 그리고 건축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S+의 몇 가지 기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린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스케치업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 여기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